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참 살다 보면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죠. 물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보기엔 이제 40도 안 된 제가 깜깜 어리게만 보이실 테니 이런 말이 조금 우습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동안 참 세상 살기 퍽퍽하다고만 여겼었는데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고 살다 보니 이렇게 행복한 날도 오는구나 싶습니다. 오늘은 저의 조금 특별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평범하게 자라온 이 시대의 서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명하고 자상하신 부모님 밑에 외동딸로 태어나 부자는 아니었어도 물심양면 부족한 것 없이 살아온 덕분인지 저도 주변으로부터 모나지 않게 잘 자랐다는 평가를 들으며 살았죠.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또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며 행복을 느꼈던 전, 일찌감치 진로를 요리사로 정했고 TV에 나오는 유명 셰프들처럼 해외 유학파에 엄청난 경력을 자랑하는 요리 전문가까지는 아니었어도 한식 조리학과를 나와 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정도는 되었죠. 전 대학 졸업 후 바로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에 취직해 경험을 쌓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고, 그렇게 드디어 그동안 모은 돈과 약간의 대출을 끼고 나만의 한정식집을 오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인 남편은 가게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있는 어느 대기업의 사원으로 오픈 초기부터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점심을 먹으러 오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도 넘는 손님들이 오고 가는 식당이지만 남편은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늘 혼자 온다는 점이었고, 또 하나는 밥을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게, 심지어 감동이라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반찬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어준다는 점이었죠. 거기에 과묵한 성격인지 계산할 때조차 목소리 한 번을 듣기 어려운 차도남 스타일의 남자였는지라 어느 날부터 정신을 차려보면 저도 모르게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을 정도로 남편에게 호기심을 넘어선 호감을 가지게 되고 말았어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갓김치는 어떠셨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 고안한 레시피로 만들어봤는데 맛이 좀 강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네. 맛있었습니다. 네. 밥 먹을 때는 그렇게 아이처럼 순수한 눈을 반짝이면서 사람을 마주보고는 무뚝뚝 차도남의 극치를 보이는 남편을 보니 이상한 오기까지 생기더라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거겠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른 손님들한테는 안 나가는 서비스를 은근슬쩍 내준다거나, 결혼을 했는지 안 했으면 만나는 여자는 있는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생활은 뭔지 정말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캐물었죠.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관심 하나도 없는 여자가 이렇게 대놓고 치근덕대면 보통 남자라면 짜증을 내거나 가게에 더 안 올 법도 한데, 남편은 대답은 영 시원찮게 하면서도 가게엔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 것이, 직원들 말을 들어봐도 제가 썩 싫은 건 아닌 것 같다고 다들 응원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맞습니다. 처음엔 오기로 시작했던 것이 자꾸 생각하고 자꾸 신경 쓰다 보니 진심이 되고 만 거예요. 어떤 분은 여자가 그렇게 들이대면 별로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늘 부모님에게 당당하고 당차게 살아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던 전, 사랑을 표현하는데 성별이 어딨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저의 진심과 정성이 통했을까요? 어느 날은 남편이 모처럼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이 계란말이 정말 맛있네요. 그러세요? 실수로 설탕을 많이 넣는 바람에 한 소리 들었는데, 의외로 단 거 좋아하시나 보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여기 반찬의 절반 정도는 제가 한 거예요. 처음엔 제가 다 했는데 아무래도 손님이 늘고 바빠지니까 혼자 다 만들기엔 힘들어서. 그래도 김치는 손수 담근답니다. 김치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 생각나는 맛이네요.
오늘도 맛있는 밥 먹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전 보고 말았어요. 남편의 눈가에 은은하게 반짝이는 눈물을 말이죠. 전 속으로 나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 보이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나 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전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말수가 많지 않은 편인 남편도 제가 먼저 말을 걸면 최대한 길게 대답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저희는 서로 확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연애도 썸도 아닌 간질간질한 관계를 몇 달이나 이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죠. 저녁엔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이 그날따라 저녁 늦게 마감 시간이 다 돼서야 가게에 왔죠. 술 냄새가 알싸하게 풍기는 게 술 한 잔 걸치고 온 듯 했어요. 오늘은 회식이라도 하고 오셨나 봐요? 아니요. 퇴근하고 근처 포장마차에서 한잔 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특별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아, 이렇게 날씨 꿀꿀한 날엔 소주 한 잔 생각나는 법이죠.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사장님이 해주시는 반찬 먹고 싶어서 들렀어요. 제가 너무 늦게 와서 민폐네요. 술도 마셨고 아무래도 그냥 내일 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일어서려는 남편을 제가 다급하게 붙잡았죠. 마침 저녁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 마지막 손님이겠다 싶어 전 모처럼 서비스도 푸짐하게 내놓고 남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마지막 손님이신데 직원들 먼저 퇴근시키고 같이 소주나 한 병 깔까요? 여기 술 안 팔지 않습니까? 에이, 내가 사장인데 뭔데. 아주머니들, 오늘은 뒷정리 제가 다 하고 갈 테니까 먼저들 퇴근하셔도 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나라도 들어주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평소보다 더 울적한 표정으로 밥에 반주를 곁들이면서 묵묵히 밥을 먹다가 자기 속마음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거 착각 아닌데. 저 손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요. 저 사실 고아예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전 당황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을 이어갔어요. 대기업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지가 좋은 집안에서 자랐을 거라는 착각들을 많이 해요. 편견이죠, 편견. 하지만 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살아는 계시는지도 모르는 고아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좋으세요? 남편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 길지도 짧지도 않는 말에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 숱하게 받았을 차별과 편견, 선입견들이 이 사람의 마음의 벽을 쌓아뒀구나 싶어 너무 안타까웠죠. 전 뭐라고 대답해야 제 마음이 가장 잘 전달될지 고민하다가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 서로 아직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지 않아요? 그 순간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제 말이 뭐가 그렇게 웃겼는지 소리내어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은 주렁주렁 달고 말이죠. 저도 남편의 그 모습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같이 한참을 웃다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날 처음으로 통성명을 했어요. 그날은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제 가게에 와서 밥을 먹을 때마다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눈을 빛냈던 것도, 엄마가 해주던 손맛이 생각난다며 눈물을 훔치던 것도 남편의 가슴 아픈 유년 시절의 상처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꽤 이름 있는 건축 사무실을 하던 분이셨다고 해요. 하지만 IMF의 영향으로 5억이라는 당시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도 어음을 맞고 사업은 쫄딱 망하고
빚밖에 남은 것이 없었고 그래도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라도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남편의 아버지는 막대한 빚을 떠안고도 포기하지 않고 건설사 사장님에게 건설사 인부가 되어 막노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남편의 아버지는 공사장 사고로 어린 아들과 아내를 두고 하늘로 먼저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남편이 중학교에 올라가던 해 남편의 어머니가 생활고를 이유로 도저히 키울 수 없다며 남편을 큰 고모 댁에 맡기고 그대로 종족을 감추셨다고 해요. 이제 넌 큰 고모 집에서 살아. 엄만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지 마세요,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제가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해서 돈도 보탤게요. 네, 엄마. 저 버리고 가지 마세요. 남편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펑펑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다고 해요. 큰고모 가족은 남편에게 무척 잘해주셨지만 남편은 자신을 가엾게 보는 그 시선마저도 싫었다고 해요. 한참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 남편은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 난 동정이 아니라 사랑을 바랬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배가 불러 터져서 사랑 타령을 한다지만 내가 뭐 많은 걸 바랐던 것도 아닌데. 남편은 나쁜 생각, 슬픈 생각이 들 때마다 악착같이 더 공부에 매달렸다고 해요.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세월이 흘러 어머니를 만났을 때 봐, 당신이 없어도 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당신 같은 건 내 인생에 필요 없어. 하고 소리쳐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유 없는 서름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던 어린 시절, 남편만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명문대를 나오고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도 남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큰고모님께서 남편이 제대하고 얼마 안 되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네 엄마가 널 여기 맡긴 건 너에게 말 못한 사연이 있었다. 네 엄마가 꼭 비밀로 해달라고 하기도 했고 네 어린 마음에 또 혼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 너도 다 컸으니 진실을 알 때가 된 것 같아 말해주는 거야. 그동안 그 누구도 남편에게 말해주지 않은 사연. 그것은 남편의 어머니가 떠나게 된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두 식구뿐인 집엔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실제로 남편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늘 누군가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과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식당 일이며 공사장 미장 일이며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셨죠. 네 엄마가 어느 날 찾아와서 자기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 내가 아무리 물어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을 안 해주고 이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널 돌보는 게 어렵다고, 돌보기는커녕 하나뿐인 자식인 너에게 짐이 될까 무섭다고 그렇게 날 찾아온 거였어. 내가 그때 억지로라도 붙잡아야 했는데, 내가 도왔어야 했는데, 나도 그날 강하게 붙잡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한이 된다. 큰고모님은 어머니를 돕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남편에게 더 잘해줬던 거였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서러움을 해소한 남편은 가슴속 응어리를 푸는 듯 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편찮으신 몸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어머니가 이 하늘 아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살아는 계시는지 또 다른 가슴앓이가 시작된 거죠. 그 후로 직장을 다니면서 바빠지게 되고 그래도 주말이면 어머니의 소식을 수소문하기 위해서 옛날에 살던 동네나 어머니의 옛 지인들을 찾아뵙곤 합니다. 어머니께 연락이 닿으면 꼭 좀 연락 좀 주시라고. 아들이 지금 이렇게 잘 커서 잘 살고 있다고 제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이제라도 모실 수 있는 기회,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요. 이젠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지라
그날의 일이나 어머니의 생김새조차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세월이 흐르고 말았지만 남편은 그날 뒤돌아섰던 어머니의 가녀린 등과 자신이 주저앉아 있었던 아스팔트 바닥의 차가운 감각만큼은 바로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다며 눈물을 보였어요. 울지 않으려고 억지로 숨까지 참는 것이 어찌나 슬퍼 보이던지요. 그날도 이렇게 쌀쌀한 초봄 날씨에 구슬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척척하고 차가운 땅바닥조차 서러운 그런 날이었죠. 내가 그런 사정이 있는 줄 알았다면 어머니를 그렇게 아픈 몸으로 떠나시게 하지 않았을 건데, 고모님이나 저나 그게 천주의 한이 됐어요. 어머니를 찾지 못하면 죽어서도 눈 편히 못 감을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디선가 잘 살고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찾아봐요. 저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울게요. 지수 씨는 정말 다정하고 좋은 분이세요. 지수 씨를 보고 있으면 사랑받고 자란 사람의 태가 난다고 해야 하나.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넘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저라도 괜찮으세요? 에이, 앞으로 제 앞에서 그런 자신감 없는 소리는 금지? 그렇게 그날 대화를 계기로 급속도로 가까워진 우린 2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평소엔 마시지도 않는 술을 한 잔 마시곤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이곤 했고, 그때마다 전 곁에서 묵묵히 들어주며 다 잘 될 거라고, 어디서 잘 살고 계실 거라고, 어머니께서도 아들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위로해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기도 했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이 진국인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정시 퇴근하고 가게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했고, 회식이나 주말 모임도 일절없이 가정적인 남자였죠. 워낙 일처리가 꼼꼼하고 확실한 사람이라 매일같이 칼퇴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기는커녕 5분이라도 더 회사에 남아있으면 상사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을 정도라니 말 다 했죠. 그뿐일까요? 결혼 1년 차가 되고 2년 차가 되어도 남편은 한결같이 저를 끔찍이 위해주는 것은 물론 친정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어요. 어린 시절 가슴 아픈 사연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는 생이별하고 가족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체감하며 살았던 남편은 돈은 없어도 가족이 절대 헤어지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고 하면서 종종 저에게 결혼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곤 했었죠. 참, 정작 고마워해야 하는 건 전데 말이에요. 이렇게 착하고 다정한데 성실하기까지 한 남자 어디 가서 또 만날 수가 있겠어요? 주변에서도 정말 남자 하나는 잘 만났다고 남편의 직장 동료들은 물론이고 제 친구들까지 모두 부러워하는 모범사원, 모범시민, 모범 남편의 모범사원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남편대로 회사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면서 빠른 승진을 거듭했고, 저 역시 운영하는 한정식집이 초대박까지는 아니었어도 꾸준히 단골 손님이 늘면서 바쁘면서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이제 슬슬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이었죠. 여보, 혹시 도시락 좀 싸줄 수 있어? 도시락? 아니, 당신 손맛이 워낙 좋잖아. 점심시간에도 당신이 해준 밥 먹고 싶어서. 당신 일 바쁜 거 알아서 내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어려우면 굳이 무리할 필요 없고. 에이,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알았어, 내일부턴 그럼 점심 도시락 싸줄게. 고마워. 나한텐 항상 당신뿐이야. 남편이 제가 해준 반찬 맛을 특히 좋아한다는 걸 저도 알아서 전에도 몇 번인가 도시락을 싸줄까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오히려 안 그래도 새벽같이 일어나 장사 준비한다고 바쁜데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오히려 남편이 손사래를 치곤 했었기에 별일이 다 있다 싶었죠. 가게에서 저녁 먹는 것조차 직원들 귀찮게 하기 싫다면서 집에 들어가 미리 해둔 반찬에 혼자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오히려 전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또 때로는 어리광도 부릴 줄 알게 된 남편이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러웠죠.
큰고모님께서 아무리 잘해줬어도 남편 마음 한구석엔 스스로 천덕꾸러기라는 딱지를 붙이고 어렵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을 테니까 누군가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법도 사랑을 받는 법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때쯤부터였어요.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한 게 말이죠. 저녁 6시면 퇴근해서 회사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가게까지 늦어도 6시 반이면 도착하던 사람이 점점 늦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7시 반쯤에 오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부턴 다시 8시로 또 9시로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한 건 물론 어느 시점부터는 주말 출근에 주말 회식까지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가게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냥 그려러니 회사의 큰 프로젝트라도 시작했거니 했는데 그게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니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말에 나랑 같이 영화나 보러 갈까? 요즘 당신도 나도 너무 바빠서 데이트도 못 했잖아. 이번 주 일요일에는 일이 있는데. 설마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는 거야? 아니, 출근은 아니고 회사 동료들끼리 등산 모임이 있어서. 요즘 당신 좀... 아니야, 직장 내 관계도 중요하지. 선약이 있다는데 어쩌겠어. 선약이 먼저지. 미안해, 여보. 그래서 말인데, 일요일에는 도시락 좀 넉넉히 싸줄 수 있어? 동료들이랑 같이 나눠 먹게. 한 3, 4인분 정도로 넉넉하게 만들어줘. 알았어. 내가 또 우리 남편 기 팍팍 살게 힘주고 만들어야겠네. 고마워. 난 항상 당신뿐인 거 알지? 나한텐 너뿐이다라는 말. 남편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데 그날은 그게 어찌 그리 신경이 쓰이던죠. 꼭 목구멍에 모래 알갱이라도 걸려서 안 넘어가는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석연치 않은 것이 까슬까슬한 느낌이 잔뜩 들었죠. 순간적으로 의심이 치고 올라오려 칠 때마다 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에이, 내가 저 사람을 몰라? 일하고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 딴 생각은 무슨. 진짜 일이 바쁜 걸 거야. 나하고 결혼한 이후 감정적 여유도 생기고 주변을 돌아보고 마음을 베풀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 거니 오히려 잘 된 거지. 그동안 친구 한 명 없이 회사랑 집 밖에 모르고 살았던 게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 친구들 만나 술도 한 잔 기울이고 등산이든 낚시든 취향 맞는 취미도 만들고 동료들과도 더욱 돈독하게 지내면 좋은 거지 뭐. 전 애써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하지만 저의 그런 희망사항과 달리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의심스러운 쪽으로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나면 바로 가게로 와 바쁜 일을 조금 돕다가 저한테 떠밀려 집으로 가서 간신히 밥 먹고 제가 가게 마감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히려 가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조차 이상한 걸 눈치채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아유, 사장님, 남편 혹시 바람난 거 아니야? 아유, 제발 그 입 좀. 사장님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 뭐 내가 없는 말 했나? 요즘 도통 가게 얼굴도 안 비치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주말에도 무슨 모임이다 무슨 회식이다 해가지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더만. 그래, 사장님 남편이 얼마나 자기 마누라한테 잘했어?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는 건 의심해 볼 만하다니까. 아이고, 이놈의 여편네들. 내가 그놈의 막장 드라마 좀 그만 보라고 했지. 언제부턴가 그렇게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제 남편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솔직히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그래도 전 남편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남편이 가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기에 남편만큼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죠. 참, 세상 사람 다 불륜해도 내 배우자만큼은 그럴 리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이 어디서 보시던 장면 아닌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전에 없던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일 도시락엔 숙주나물 무침 좀 해줄 수 있어? 숙주나물? 당신 그거 안 좋아하잖아.
나이가 드니까 슬슬 입맛이 변하나? 갑자기 땡기네. 당신 힘들면 굳이 안 해줘도 되고. 아니야. 나물 무치는 거 그게 뭐가 힘들다고. 알았어. 내일은 숙주나물 무침 해줄게. 그랬습니다. 생전 반찬 투정은커녕 자기 먹고 싶은 거 한번 이야기한 적 없이 제가 주면 주는 대로 다 맛있다고 너무나 맛있게 먹던 남편이 어느 시점부턴가는 이렇게 반찬을 주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은 돈가스였고 어느 날은 문어 숙회일 때도 있었고 점심 도시락에 넣기엔 좀 애매한 메뉴도 종종 끼어 있었죠. 게다가 하나같이 남편이 평소엔 즐기지 않던 음식들이었거든요. 그뿐일까요? 남편은 정말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보, 음식에 간 좀 약하게 해주면 안 될까? 왜? 오늘 반찬이 짰어? 아니. 여보가 해준 음식은 항상 맛있지. 근데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소화 기능이 좀 딸리는 것 같아.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한 느낌도 있고 특히 요즘은 매운 게 잘 안 땡기네. 그럼 고추장 양념 들어간 반찬도 좀 줄일까? 그래주면 너무너무 고맙지. 내가 요즘 계속 미안하네. 당신 가게 일만으로도 바쁘고 힘들 텐데 내가 도시락 사달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부탁까지 해서. 아니야, 뭘 이 정도 가지고. 와이프가 당연히 남편한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지. 그리고 양도 항상 좀 넉넉히 싸줘. 요즘 내가 계속 도시락을 싸가니까 직원들 사이에서도 도시락 열풍이 불어서 점심때 되면 회의실에 모여서 도시락 나눠 먹고 그러거든. 당신 손맛이 워낙 대단하잖아. 다들 내 도시락을 노린다니까. 그래, 뭐 알겠어. 반찬 양이야 뭐 하면서 재료 한 주먹 더 넣으면 되니까 일도 아니긴 하지. 이런 식이었어요. 무슨 반찬이 먹고 싶다. 간을 좀 약하게 해달라. 자극적인 향신료나 양념은 넣지 말아달라. 양은 항상 2, 3인분 이상 넉넉하게 해달라. 사실 남편은 그렇게 대식가도 아니었고 전형적인 한국 사람답게 음식의 맛은 간간한 편을 선호하는 사람이었고 고기 반찬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고기 반찬은 소화가 잘 안 된다며 해산물을 많이 넣어달라고 하면서 본인은 혼자 먹을 수도 없는 양의 도시락을 요구한 거죠.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여보 뭐해? 지금 라면 끓이는 거야? 어, 어, 등산을 하고 왔더니 영 출출하네요. 그런데 막상 주말에 직장 동료들과 등산을 하고 왔다고 말은 하는데 땀 흘린 흔적도 전혀 없고 등산이 아니라 동네 뒷동산 가는 것처럼 편안한 차림으로 나갔는데다가 직장 동료들과 먹으라고 넉넉히 싸준 4단 찬압은 싹 비우고 오후 일찍 들어와선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정말 수상쩍었죠. 요즘 내가 도시락 일부러 엄청 넉넉하게 싸주는데 늘 하나도 안 비우고 싹싹 긁어 먹었더라. 당신이 만들어준 음식인데 남길 일이 있어? 먹다 보면 개눈 감추도 사라지는 거지. 그래놓고 부족해서 라면을 먹는다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때부터 저의 의심은 정말 눈덩이 불어나듯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한번 불신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면 그때부턴 상대방이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의심스러워 보이고 의문스러워 보이는 게 마련이잖아요. 남편은 이런 저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소와 같이 나한텐 당신뿐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수상쩍은 행동,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외출하는 것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마 전부터 논의 중이었던 자녀 계획도 쏙 들어가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 직원들이 가게에 밥을 먹으러 왔더라고요. 남편이 자기 마누라 손맛이 일품이라면서 직원들을 종종 데리고 왔었기에 저 역시 남편 직장 사람들과는 안면이 있는 편이라 인사나 나누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오랜만에 온 게 반갑기도 해서 별 생각 없이 물었죠. 요즘 다들 회의실에 모여 도시락 먹는 게 유행이라더니 오늘은 외식 하시나 봐요? 네? 도시락이요? 과장님 도시락 싸드세요? 난 몰랐는데. 나도 몰랐는데.
와, 과장님 지금 사모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나눠 먹기 싫어서 혼자 드시고 계셨던 거야? 아, 그러게 치사하네. 주말에도 등산 모임 갈 때마다 제가 넉넉히 싸서 보내고 있는데 등산 모임 같이 안 하시나 봐요? 등산 모임이요? 아이, 우리 회사에 그런 게 있었어? 임직원끼리 하는 동호회 같은 게 있나? 그러게, 나도 처음 듣는데. 아, 차차차차.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서비스 푸짐하게 드릴 테니까 배부르게 드시고 남은 시간도 힘내세요. 에이, 요즘 대형 프로젝트 끝나서 원룸 하고 있는데요. 뭐, 그치. 야,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 사모님 앞에서 넌 월급 도둑질한다고 대놓고 말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자기들끼리 대수롭지 않게 깔깔대며 농담을 주고받는 남편 직장 사람들에게 뭐라고 더 캐묻기도 애매해서 저도 대충 말을 둘러대고 말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지금까지 주말에 회사 모임이 있다고 했던 것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 먹기 위해 도시락을 넉넉히 싸가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 남편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묘하게 말수가 많아지던 것이 생각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 역시 서비스업에 오래 종사하다 보니 사람 보는 눈썰미가 있는 편이었는데, 안 붙여도 될 군말을 붙이면서 말을 길게 늘리며 횡설수설하는 것이 딱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었죠. 내가 그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싶더라고요. 전 바로 남편에게 따질까 하다가 일단은 모르는 척 하기로 했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심증만 가지고 사람을 닥달했다간 남편은 더 뒤로 숨어버릴 테고, 그럼 전 더 진실을 알게 되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도대체 내가 싸주는 음식을 누구랑 먹는 건지,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주말까지 밖에 나가서 어디서 뭘 하는 건지 전 분명히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토록 진실되어 보이던 사람의 숨겨진 이면을 보게 된 저의 당혹스러움 아시겠나요? 그런데 의심이 확신이 되는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지고 말았습니다. 웬일로 야근을 하지 않고 일찍 돌아온 저녁, 남편이 씻는 사이에 문자가 온 것을 제가 잠금 화면 넘어 미리 보기로 보고 말았습니다. 원래 남편에겐 업무 연락 말곤 올 게 없는 데다가 평소 부부 사이의 관계도 믿음이 돈독하다 보니 전 남편이 누구랑 통화하는지 누구랑 연락하는지 궁금해한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최근엔 전화가 오면 종종 발코니에 나가서 받곤 했던 게 갑자기 떠올랐죠. 내가 이렇게 미련하게 속편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잠금 화면에 미리 보기로 떠있던 문자 메시지는 유명 주얼리샵에서 주문한 목걸이와 관련된 문자였어요. 메시지 처음에 남편 이름이 정확히 거론된 것이 잘못 온 문자는 절대 아니었죠. 평소 사치는커녕 액세서리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다가 무뚝뚝한 성격이라 결혼기념일에 꽃다발 하나 선물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것이 제 남편이라 전 직감적으로 이 주얼리샵에서 주문한 목걸이가 절 위한 선물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한참 멀었으니까요. 문자엔 제작이 완료되었으니 내일 방문해서 찾아가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몇 번이나 그 문자를 다시 확인하며 남편이 이번 주말에도 분명히 무슨 모임을 핑계로 도시락을 싸들고 나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감히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아내가 해준 음식을 상간녀 주둥이에 넣어주기까지 하다뇨. 내가 지금까지 남편의 상간녀를 위해 몇 달을 새벽같이 일어나 고생하면서 도시락을 쌌다고 생각하니 울분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욕조에 집어 던져놓고 욕부터 하고 싶었지만 전 정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눈치도 없는 남편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없이 헤헤 웃으며 밥 너무 맛있다 여보 같은 소리나 짓거리고 있더군요. 전 가게 영업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근처 다이소에 들러 변장 도구를 구입하고 토 일요일에 렌터카 대여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집 근처에 대놓고 일요일에 남편이 나갈 때 몰래 뒤를 밟기 위해 구입해둔 변장 도구들을 렌터카 뒷좌석에 보관해 두었죠.
정말 살면서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는 순간은 또 없었을 거예요. 일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전 현장을 잡으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줄까? 도시락을 퍼부어 버릴까? 목욕해도 냄새 못 빠질 정도로 진하게 직접 담근 간장을 가져가서 뿌려버릴까? 어느 놈 머리채를 먼저 잡아 뜯을까? 잠에 들 때조차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일요일.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남편은 사단 찬압을 바리바리 싸들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날은 특히 잡채를 해달라고 했어요. 항상 본인은 찾아 먹지 않는 반찬에 그 많은 양이 늘 깨끗이 비워져 있었는데 왜 전 진작에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제 멍청함에 화가 날 지경이더라고요. 도시락을 들고 차를 몰고 출발한 남편은 주얼리샵에서 주문한 반지를 찾고 꽃집에 들러 꽃다발까지 한아름 사들고 어디론가 한참을 또 가더군요. 저는 빼도 박도 못할 불륜의 증거를 잡아 두 년놈들을 쥐잡듯이 잡고 고소까지 할 생각에 혹여나 남편이 눈치챌까 몸을 웅크린 채로 이를 부득부득 깔며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경치가 그럴싸한 데이트 코스에서 도시락이나 까먹을 줄 알았더니 남편의 차는 계속해서 외진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속으로 그년 집에 모시러 가기까지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남편의 차가 드디어 멈춰선 곳은 어느 허름한 달동네였습니다. 요즘도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곳곳에 판잣집과 구식 화장실이 있는 그런 동네였죠. 골목 어귀에 차를 댄 남편은 준비한 꽃다발과 주얼리샵 쇼핑백, 그리고 제가 정성 들여 만든 도시락을 들고 어느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멀리 있는 제 귀에까지 삐걱거리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어찌나 낡고 오래된 문이던지 전 속으로 만나도 어찌 저런 여자를 만나냐며 조금 기가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멍하니 있던 전 지금을 놓쳐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퍼뜩 정신을 차리고 카메라를 챙겨 들고 후다닥 남편이 사라진 철문 앞으로 뛰어갔죠. 그리고 잠금 장치마저 고장나 덜 다친 채로 빼꼼히 열린 그 녹슨 문틈 사이로 전 세상 다시 없을 눈물의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냐, 수아나. 오늘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남편이 화려한 꽃다발과 주얼리샵 쇼핑백을 건넨 사람은 팔수는 좋게 되었음직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습니다. 굽은 등, 불편한 걸음걸이, 거칠거칠한 손. 살아온 세월이 어땠을지 눈에 훤한 그런 분이었죠. 아이고, 이게 다 뭐야. 이거 비쌀 텐데 내가 어찌 이런 걸 봤니.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진작에 저한테 오지 그러셨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 찾느라 전국 팔도를 헤맸다고요. 어머니, 아들은 이제 이런 금목걸이도 턱턱 살 수 있을 만큼 돈 잘 벌어요. 어머니, 이젠 제가 효도할게요. 사정도 모르고 어머니를 미워만 했던 어린 시절의 세월, 이렇게 고생하고 사시는 것도 모르고 나 사느라 바빴던 시간 이젠 제가 다 보상할게요, 어머니.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그 할머니와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의 그 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잘 하지도 못하는 술잔을 찾으며 짓던 그 그리움에 사무치던 얼굴. 그러나 그날 본 남편의 얼굴은 슬퍼 보이면서도 더없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할머니는 바로 남편의 어머니이자 저의 시어머니셨던 거예요. 전 조용히 철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절 본 어머님은 영문을 모르니 눈을 휘둥그레 뜨셨고 남편 역시 놀란 토끼 눈으로 절 바라봤어요. 여보, 여긴 어떻게... 여보, 미안해. 나 사실 당신이 바람 피는 줄 알았어. 요즘 계속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자꾸 어디 가고 직원들은 회사도 안 바쁘고 등산 모임 같은 것도 없다고 그러지. 그래서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닌 줄 알면서도 의심했어. 미안해, 여보. 죄송해요, 어머니. 전 펑펑 울면서 어머님께 처음으로 큰 절을 올렸어요. 맨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하는 절, 구부정한 등을 더욱 숙여 붙잡으신 어머님께서도 하염없이 우셨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 세 사람은 우느라 지쳐 고픈 배를 제가 싸준 도시락으로 채우며 사연을 들을 수 있었어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아들을 큰 고모 집에 맡기고 떠난 어머니는 그때부터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든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정을 모르지는 않았던 채권자들도 어머님의 사정을 많이 고려해 주었고, 빚을 탕감하면서도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 병은 다 나았지만, 한창 건강하고 좋은 시절을 그렇게 고생만 하면서 보내던 탓에 병은 나았어도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어 50을 넘기니 일을 하기가 어려운 몸이 되어 이곳 달동네에 살면서 파지를 줍거나 소일거리를 하면서 근근히 연명하셨다고 합니다. 혹여나 자신이 다시 아들의 짐이 되지 않을까, 부모된 도리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죽을 때 다 되어서 병간호 받으러 왔냐는 원망을 들을까 무섭고, 그동안 어린 아들을 품어주지도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고 미안해서 일부러 친척 지인들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살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어머님을 수소문한 끝에 유일하게 연락이 되는 고향 친구분과 연이 닿을 수 있었고,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여보, 대체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바람 피우는 줄로만 알고 얼마나 오해를 하고 나 혼자 소가리를 했는데. 어머니가 극구 사양을 하셨어. 내가 우리 집에서 모시겠다 해도 싫으시다. 그럼 좀 더 환경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해도 싫으시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라고 병든 노인네가 나타나면 좋아할 여자가 어딨냐. 내가 당신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자기 엄마를 찾은 것처럼 기뻐해 줄 거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혹여나 이혼당할 짓 하지 말고 넌 네 가정을 지키며 살으라고. 어머님 고집이 어찌나 세시던지. 미안해 여보. 내가 미처 당신 마음을 생각 못했어. 미안해. 당신도 마음고생 너무 많았지? 어머니, 이제 저희하고 같이 사세요. 아들하고 같이 사셔야죠. 나는 미안해서 못 그런다. 내가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니? 죽기 전에 아들내미 얼굴이나 보고 며느리가 해준 밥 먹어봤으니 난 이제 여한이 없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10년, 20년, 30년 더 오래오래 사셔서 손주도 보고 중손주도 보고 가셔야죠. 어머니, 이제 다시 만났는데 왜 그렇게 슬픈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까만 밤이 내릴 때까지 또 참지 못하고 울었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말이죠. 그 후 저와 남편은 매일같이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들고 어머니 댁을 오가며 설득했고, 저희 부부의 집요함에 결국 어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드신 모양인지 너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보았죠. 그렇게 쌀쌀맞게 말씀하시면서 뒤돌아서며 눈물을 훔치시는 것을요. 참 남몰래 오는 여린 마음은 모자가 뚝 닮았죠. 그 후로 1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당장이라도 집에 모시고 오고 싶었지만 어머님께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는 듯해 일단은 임시로 아파트 전세를 얻어드렸어요. 어머님은 본인의 아들이 보통 여자가 아닌 여자를 신부로 얻었다며 볼멘소리를 하시기도 하지만, 내심 이렇게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아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식탁 위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무척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곧 살림을 완전히 합칠 수 있게 되면 기쁨이 10배가 되겠죠. 요즘은 어머님이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아들에게 밥을 지어 먹이겠다고 하시는 것을 남편과 제가 말리고, 또 어머니는 아들 밥도 마음대로 못 먹이게 한다고 툴툴대시고, 그런 시트콤 같으면서도 잔잔하고 소소한 행복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도 요리를 좋아하는 저였지만 요즘은 특히나 더욱 행복한 마음으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듭니다. 저와 남편은 난임 클리닉에 다니고 있어요. 저도 남편도 큰 문제는 없으니 조금만 노력하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용기 내어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는 날만 고대하며, 저 역시 가게 경영에서 일선으로 물러나 임신 준비를 하면서 어머님을 모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 역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본인들의 일처럼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어머님 건강만 좋아지시면 날 잡아 온 식구가 모두 제주도 여행이나 한번 다녀올까 해요.
머지않은 시일 내에 더 좋은 소식, 더 행복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죠. 우리 가족은 이 말을 경전처럼 여기며 매일매일을 서로에게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간에 평안하시고 남은 생에 행복만 깃들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려한 돌싱으로 돌아온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들이 가진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용기? 아니면 전부 다 유니폼을 입고 있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슈퍼히어로들은 다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정의를 위해 나서는 영웅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일반인처럼 생활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힘을 꼭 필요할 때만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힘을 내세워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고 돈이면 다라는 식으로 아나무인으로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슈퍼히어로들이 나타나서 한 방 먹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남들보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력이 많다면 그것을 어떻게 잘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악당, 빌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당이 될 것이냐, 영웅이 될 것이냐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니까요. 저 또한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처음부터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것인지, 아니면 내 재능을 이용해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인지.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창시절 전 교실보다 운동장이나 훈련실에 있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다른 아이들 공부할 때 저는 글러브를 끼고 원투 스파링 연습을 했고 시험을 치고 나면 늘 꼴찌는 제 차지였습니다. 어릴 때 소나기 힘이 좋고 날렵한 제 모습을 본 감독님은 저를 복싱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강미야, 이것 봐라. 너 지난번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거 대분짝만하게 났다. 역시 우리 강미. 이제 전국 접수하고 세계도 아주 다 싹 쓸어버리자. 당연하죠, 감독님. 저 진짜 자신 있어요. 그런데 감독님, 이번 결승에서 상금은 얼마인가요? 지난번보다 5배는 될 거다. 아무래도 전국에서 난다긴다는 놈들이 다 모이다 보니 액수가 커. 꼭 우승해서 아빠 안구 이식 해드릴 거예요. 한 번도 제 경기 보신 적이 없고 듣기만 하셨는데 이번 대회 우승하고 세계대회는 꼭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강미, 마음도 아주 챔피언급이구나. 하지만 강미야, 우승도 중요하지만 네 몸이 더 중요해. 이번에 만약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다음에 도전하면 돼. 괜히 무리해서 이번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부으면 오히려 네가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 꼭 명심해라. 알겠지? 네, 꼭 명심할게요. 사실 저는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절 정말 어렵게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늘 절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든든한 지원군이셨죠. 그래서 전 부모님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늘 다짐했고 언젠가 아버지가 눈을 뜨시고
어머니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실 때가 꼭 온다고 전 믿었습니다. 아빠! 엄마! 응, 강미 왔어? 밥은? 체육관에서 먹고 왔어요. 엄마는요? 네 운동복 빨고 그거 다린다고 방에 있다. 이거 어디 보자. 에휴, 손목이 저번보다 더 말랐네. 운동선수는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아빠, 저 최강미예요. 제 소나기 힘을 당할 자가 없다고요. 아빠, 오랜만에 우리 스파링 한번 할까요? 그럴까? 우리 강미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한번 보자. 비록 보이진 않으시지만 아빠는 저와 마당에서 스파링 연습을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셨고 엄마는 그런 저희 모습을 보며 항상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운동복을 꼭 다리시면서 제가 경기에서 다치지 말라고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엄마, 운동복 다림질 안 해도 돼, 응? 네 운동복 다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하지 않니? 그렇지, 여보? 하루 입고 빠는데 매일 이렇게 다리는 거 힘들잖아. 우리가 너 이렇게 좋은 선수 될 때까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해야 엄마 아빠 마음이 편해.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키워봐. 엄마 아빠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거다. 네, 전 너무나도 두 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제 마음을 들으려 애쓰셨고 아빠는 늘 제가 힘들진 않은지 보고 계신 게 느껴졌거든요. 자, 내일이 결승이다. 강미, 정우, 자신 있지? 네. 네. 이번에 우리가 남녀 결승전 싹 쓸어버리자. 경기 전에 늘 당부하는 거지만 절대 다치지 마라. 알겠냐? 네. 솔직히 저는 이번 결승전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체급, 실력, 그리고 스킬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선수였죠. 그래서 이번 결승전은 어느 때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승날. 저는 엄마 아빠한테 인사를 드리고 경기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드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발길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전 너무 긴장한 탓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고 경기 전 긴장감을 풀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강미, 오늘 상대 선수가 만만치 않다. 일단 체격적으로 너보다 위야. 하지만 저 큰 키에 휩쓸리지 말고 연습한 대로 상대 허를 찔러야 해. 어쩌면 오늘 경기 쉽게 풀릴 수도 있어. 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고 저는 상대 선수와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좀 밀렸지만 경기 중반이 되자 전 다시 페이스를 찾았고 상대 선수를 공격했죠.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제가 펀치를 날릴 때마다 상대 선수의 눈이 좀 무섭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상대 선수가 제 팔을 잡고 그대로 꺾어버렸습니다. 전 제 귀에도 들릴 정도로 뼈가 부러지는 걸 들었고 상대 선수는 경기 우승보단 절 무너뜨리기 위해 링 위에 오른 사람 같았습니다. 경기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전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전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질 않았습니다. 7시간의 수술을 끝내고 전 회복실로 갔고 한참 뒤 눈을 떴습니다. 강미야, 아빠 보이니? 네, 근데 팔이 너무 아파요. 수술해서 그래. 감독님, 도대체 링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상대 선수가 제 팔을 꺾은 것 같던데. 그래, 그랬어. 감독님, 그거 반칙이잖아요. 심판한테 항의해서 경기 다시 진행해야죠.
강미야, 감독님,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복싱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대 선수는 제 팔을 완전히 360도로 꺾고 깁스 신세를 지게 했고, 이 경기는 뉴스에도 나올 만큼 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상대 선수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제기했고, 복싱 선수로서 자격 박탈을 당했고, 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앞으로 선수 생활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른쪽 팔로 무거운 걸 들거나 무리를 하면 영영 팔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재활 운동 꾸준히 하셔서 오른쪽 팔의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평생 말이죠. 선생님, 재활치료 꾸준히 하면 저 다시 복싱할 수 있잖아요. 네? 현재로선 희박합니다. 왜요? 왜?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저 재활치료 열심히 받을 테니까 제발 복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을 만큼 저는 큰 절망감에 빠졌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죠. 감독님은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 상대 선수를 고소했고 결국 피해 금액을 받아냈습니다. 제가 경기에서 이기면 받을 상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큰 액수였죠. 강미야,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신다. 그리고 피해 보상금은 아버지께 전달해 드렸다. 아마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큰 보탬이 될 거야. 감독님, 그 돈 돌려주고 그 나쁜 년 팔 떼서 저한테 달라고 해주세요. 전 그 돈 필요 없어요. 강미야, 정정당당해야 하는데 왜 그냥 차라리 나한테 줘달라고 이야기하지. 이건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할 줄 아는 거 복싱밖에 없는데 앞으로 저 어떻게 해요? 강미야, 내가 미안하다. 이번 경기에 출전만 안 했어도 출전을 하든 안 하든 전 이런 재수없는 일을 또 겪을 거예요. 강미야. 감독님은 비록 제가 오른팔은 못 쓰지만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하셨습니다. 강미야, 너 같은 실력이면 지도자로서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 같이 해보자, 응? 감독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무슨 일이든. 전 그렇게 성인이 된 후 체육관에서 후배들을 양성하며 코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성격이 워낙 긍정적인 편이어서 생각보다 빨리 털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이 훈련을 하는 걸 보면 가끔씩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요즘 복싱 교실이 인기라는구나. 우리도 일반인 대상으로 복싱 교실을 열어보는 건 어떻겠니? 돈 되는 일이면 뭐든 좋죠. 일반인들이라면 좀 재미있게 복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네요. 제가 해볼게요. 그래, 강민호 요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보기가 좋구나. 자꾸 축 처져선 아무것도 못하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죠. 그래, 강미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복싱 교실을 열게 됐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을 찾아줬습니다. 다이어트, 호신술, 그리고 다시 복싱 선수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까지. 저마다의 이유로 복싱 교실을 찾았죠. 그런데 한 남자가 계속 제 눈에 거슬렸습니다.
삐쩍 마른 몸매에 펀치를 날리는 걸 보면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죠. 하려는 의지는 대단해 보였지만 참 안타까운 회원이었습니다. 저기요, 이렇게 딱 어깨에 힘주고 가볍게 원, 투, 원, 투 해보세요. 이렇게요? 원, 투, 원, 투. 네, 그렇게요. 복싱은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과 호흡을 먼저 익히세요. 누굴 KO시키겠다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본인에게 집중하세요. 코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요? 전 순간 예전 제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예쁘고 복싱도 잘하시고 요즘 말로 걸크러쉬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네? 사실 저는 그때 사건을 떠올리기 싫어 대외적으로 이름도 바꾸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매일 까까머리에 선머슴처럼 다녔는데 그날 이후 제 모든 걸 바꾸고 싶어 여성스럽게 스타일도 바꾸게 되었던 거죠. 자기 스타일이라며 그 남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체육관을 찾아왔고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저만 쳐다보며 허공에 연약한 팔만 휘둘렀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하죠? 지금 계속 저만 쳐다보고 헛짓하고 있잖아요. 헛짓이라니요. 전 제 인생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당신한테 빠졌다고요. 정말. 우와!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방법도 참 다양했습니다. 회원들 앞에서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질 않나 한 번씩 저를 불러서 도시락을 싸서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남자 정체가 뭐길래 이러는지 저는 이 남자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남자는 우리 체육관 바로 옆 분식점을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모자가 함께 서로 같이 일을 하며 지내는 모습이 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땐 어머니에게 그렇게 효자 노릇을 잘하던 사람이라 심성도 착해 보였죠. 그리고 저한테 구애를 하기 위해 연습이 끝나면 자기 집 분식점으로 불러 저에게 메뉴판에 나와 있는 음식들을 모두 차려줬습니다. 분식점에서만큼은 자기가 만수르가 된 마냥 모든 말만 하면 다 해주겠다고 저에게 말했으니까요. 코치님, 아니 주연씨, 제가 어때 보여요?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전 주연씨가 너무 좋은데 우리 한번 사귀어 볼래요? 네? 전 단 한 번도 남자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전 오로지 운동 그리고 부모님 생각만 했지 다른 것엔 관심도 두질 않았죠. 그런데 이 남자 정말 절 여자로 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승과 제자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주연아, 나 너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호준 씨, 난 선생이고 자긴 제자야.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뭔 상관이야. 드라마 속 여주인공 흉내내지 말고 그냥 나한테 시집 와라. 앞으로 나 체육관 어떻게 다니라고. 코치님이 내 와이프가 됐다! 하고 내가 소리 한번 질러주면 그런 걱정 없어질 거야. 나 남자라고. 전 솔직한 그의 모습에 반했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님께 너무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상처가 많은 아이라.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따님,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 그리고 우린 결혼을 했고 전 코치 생활을 계속 이어갔고 남편은 분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마음 좋은 시어머니가 계셔서 전 늘 든든했죠.
아이고,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었을꼬. 우리 호준이 많이 부족한데 주연이가 많이 채워주려무나. 난 그것밖에 바랄 게 없어. 호준 씨가 부족한 게 있나요? 저한테 과분한 남자예요. 완전히 콩깍지가 씌었네, 씌었어. 아니, 언니. 우리 오빠 뭐 볼 거 있다고 결혼한 거예요? 코딱지만한 분식점 사장인데. 호준 씨 자체가 좋잖아요.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한가요? 아이고, 예. 더는 못 듣고 앉아있겠네. 엄마, 나 돈 좀 줘. 어딜 가게 또. 아이씨. 그냥 줘. 쓸 데가 있어서 그래. 허구한 날 밖으로 놔돌기만 하고. 너도 직장 구해서 제발 자리 좀 잡아. 엄마가 이렇게 좀 빌자, 응? 시끄럽고 빨리 돈이나 내놔. 이런 싸가지들은 내가 답인데. 아휴, 진짜 시누이만 아니면 강펀치를 날리고 싶을 정도로 밉상 중 밉상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남편과 살아보니 서로의 성격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한 번씩 변덕이 심해 저를 곤란하게 만든 적이 많았습니다. 또? 요즘은 또 필라테스가 대세래. 아니, 지금 운동을 몇 번째 바꾸는 거야. 당신 복싱 좋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그 다음엔 헬스, 축구, 테니스, 이젠 필라테스? 하나에 집중해, 제발. 아니야. 이번엔 진짜 정착할 거야. 필라테스에. 오, 나온다. 우와, 저 걸그룹 애들 진짜 예쁘지 않아? 당신 취향 아니잖아. 난 요즘 저렇게 여리여리하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저런 애들이 좋더라? 언제는 걸크러쉬가 이상형이라며.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르지. 그건 그때고, 지금은 다르다. 약간 말에 뼈가 있는 듯 했는데, 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남편은 필라테스를 배우러 다닌다며 분식점도 오전에 장만 봐놓고 시어머니께 장사를 아예 떠넘기고 하루 종일 쏘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호준 씨 오늘도 안 나왔어요? 어? 어딜 갔는지 전화도 안 받는구나. 오늘 김밥 주문이 500개나 들어왔는데. 아가씨는요? 걔한테는 아예 기대도 안 해.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그럼 오늘 주문은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이다. 전 이 많은 일을 시어머니 혼자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체육관 후배들을 불러 각자 위치에서 김밥을 말게 했습니다. 500개다. 김밥 하나씩 말아서 나한테 검사받고 수량 채우도록. 알겠나? 네. 후배들은 소나기에 힘이 좋아 그런지 김밥 옆구리 터지는 일 없이 아주 잘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찌 운동하는 사람들이 김밥도 이렇게 잘 마는지. 고마워요, 다들. 어머니, 이제 힘든 일 있으시면 바로 체육관으로 오셔서 저 찾으세요.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에휴,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미안한 게 어딨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전 정말 시댁 식구 모두를 가족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깨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분식점 안 나가? 그저께 어머님 혼자서 김밥 500개 주문 받은 거 알아? 대박, 500개? 매출 완전 땡겼겠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왜 요즘 일을 안 하냐고. 나도 여기저기 볼 일이 있어서 그래. 무슨 볼일? 따로 생각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 좀 알아보러 다니려고. 아니, 분식점 잘 되고 있는데 왜 또 변덕이야? 변덕이라니, 난 다 잘해보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는구만.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하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당신이 아가씨한테 이야기해서 내일부터 분식점 나가라고 해. 어머님 혼자서 너무 힘드셔. 그래야겠어. 그 기집애 일도 안 하고 밥만 축내고 있으니 내가 오빠로서 한 소리 해야겠어. 걱정 마. 내일부터 그 기집애 출근시킬 테니까. 신우이가 좀 도라이라도 오빠 말은 듣겠지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신우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건의 불씨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아씨, 누구야? 언니야? 엄마야? 누가 나보고 이딴 일 하라고 시킨 거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아침에 오빠가 전화와서 나보고 분식점 나와서 일하라고 하잖아. 내가 왜 이딴 데서 일을 해야 하는데, 왜? 분명 언니가 시킨 걸 거야, 나 골탕 먹이려고. 네 언니 아니야. 내가 말했어. 너 좀 제발 철 좀 들라고. 그리고 일도 안 하면서 집에서 놀면 뭐하니? 엄마 도와서 일이라도 하면 좀 좋아? 내가 왜? 내가 말했지. 분식점에 나 부르지 말라고. 쪽팔린다고. 오늘 진짜 열받네. 여기 완전 다 부셔버릴 거야. 아유, 얘가 왜 이래. 미쳤어? 신우이는 주방으로 들어가 온갖 집기를 다 던지고 그릇도 모조리 깨부셨습니다. 신우이는 나중에 알고 보니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가 뭔데 분식점에 와서 깽판을 치는 건지. 전 혹시나 해서 출근 전 어머님 분식점에 들렀고 예상대로 신우이는 어머님에게 욕을 하며 분식점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잘 왔네. 언니가 오빠 조종해서 나 분식점 나오게 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한 짓은 아니거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 네 올케언니야. 얘 지켜. 지랄하네. 넌 항상 니만 옳다고 생각하지? 하나도 잘난 거 없는 주제. 야, 나 다 알아. 너 예전에 복싱 선수 최강리 맞지? 링에서 팔 아작나서 선수 생활 못한 불운의 선수. 어디서 저런 재수 없는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려놔, 어? 신우이는 저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전 신우이의 태도와 제 과거에 대해 저렇게 말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최강미다. 내가 최강미라는 거 알면 내 실력도 알겠네? 왜? 한 대 치려고? 한 대뿐이겠어? 넌 아주 나한테 오늘 제대로 딱 걸렸어. 예전부터 생각했지. 너 같은 년은 매가 답이라고. 오늘 내가 정답을 제대로 가르쳐 줄게. 자, 간다! 전 왼손으로 신우이 얼굴에 대해 강펀치를 날렸고 신우이는 김밥 재료가 있는 음식통에 쓰러져 머리가 김밥 재료 때문에 산발 남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빨이잖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리 와. 너 아직 말할 줄 아는 거 보니 정신 덜 차렸구나. 한 대 더 맞자. 이리 와 얼른. 너 내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도란... 신우이는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도망을 쳤습니다. 전 만신창이가 된 분식점을 보고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아가씨랑 저 때문에. 아니야.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그런데 너 정말 복싱 선수였니? 그냥 애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 네. 그때 부상을 당해서 선수 생활을 완전히 접었어요. 아이고, 아유, 불쌍해서 어쩌누. 그래서 이제 이 주먹 어머님 지키는 데 쓰려고요. 고맙다, 고마워. 이제 호준이 저 녀석만 마음 잡으면 되는데. 제가 아르바이트생 구해드릴 테니까 당분간만
좀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세요. 저도 수업 끝나면 바로 내려올게요. 에휴, 네가 친자식들보다 더 효녀다, 효녀야. 전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두고 두 자식들이 왜 저렇게 망나니가 됐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오늘 시누이 꼴을 보니 남편도 지금 어디서 딴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선수 생활 시절 모든 면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났지만 특히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링 위에 서면 상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해서 들어올 수를 미리 파악해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줬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실생활에서 잘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스? 네. 선수들이 많이 다치나 봐.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그리고 저 비타민 음료도 주세요. 그런데 최코치. 네. 내가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은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 때는 하셔야죠. 뭔데요? 최코치 신랑, 저 건너편 새로 생긴 카페 알지? 네. 그 여자 마칠 때 둘이 한참 앉아서 차 마시고 놀다가 자기 신랑이 매일 셔터문 내려주고 있더라니까? 약사님, 그거 확실해요? 내가 하루 이틀 봤으면 말을 안 해. 지금 내가 본 것만 해도 한 달이 넘었어. 이 개자식이 돌았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일단 침착해야 한다고 저 자신을 달랬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일단 제 눈으로 직접 현장을 목격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카페 마치는 시간에 맞춰 남편이 오는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무슨 제집 드나들듯 카페에 들어갔고 자기 엄마 분식점 일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 카페 카운터를 맡아 계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전 당장 달려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이게 말하던 비즈니스냐? 하고 그대로 한 방 먹이려 했지만 제 주먹은 울기만 할 뿐 참아야만 했습니다. 완벽한 한 방을 위해서 말이죠. 마감 시간이 되자 둘이서 커피를 마시더니 팔짱을 꼭 끼고 서로 볼에 뽀뽀를 하질 않나. 정말 가관도 저런 가관이 있나 생각했습니다. 카페 사장은 남편이 말한 대로 여리여리하고 여성여성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아? 그 카페 여자 돌싱이래. 복덕방 주인이 그러던데 다른 동네에서도 바람나서 남편한테 걸려가지고 개망신 당했나 봐. 그리고 이 동네 와서 또 그렇게 꼬리를 치고 다닌다네. 제 표적은 정해졌습니다. 저 카페 여자랑 남편, 그 현장을 목격한 순간 이미 남편은 제 마음에서 떠났고 이제 저들을 처단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라이 신우. 도라이 신우는 두 사람과 아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하하호호 웃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완전히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 저게 또 무슨 미친 짓거리인가 싶어 끝까지 저 둘을 미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에 신우이를 내려다주고는 둘이 한참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차에 몸을 숨기고는 차창을 내려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봐봐. 그년이 이런 거야. 날 주먹으로 때렸어. 그년 내가 분식점에 일하러 나가니까 갑자기 날 막 협박하더라고. 자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여버릴 거라고. 엄마 앞에서 완전히 천사짓 하다가 나랑 둘이 있으면 완전히 살벌하다니까. 진짜요?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그리고 그년 엄마 가게 지명이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주 요즘 자꾸 엄마 가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웃기지 않아? 나한테도 자꾸 가게 이야기를 하긴 했어.
오늘 보니까 그 카페 언니 사람 좋더라. 내가 잘 커버해 줄 테니까 둘이 잘해봐. 그리고 그년이랑은 끝내버려. 재수없는 년이야. 생각해 볼게. 근데 아직 집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내가 상황 봐서 이야기할게. 그래, 그 깡패 같은 년이랑 오빠랑은 절대 안 어울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미친 유전자도 있을까요? 완전 둘 다 쌍으로 돌아서 하는 꼴을 보니 정말 이건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의 불륜행각이 벌어진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 여자를 패대기 치고 싶었지만 일단 다음 일을 도모하기 위해 참기로 했죠. 전 이제껏 살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살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 인연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펀치가 날아와 저를 다치게 했으니까요. 아니, 최 코치가 웬일이야? 나한테 술을 다 사달라고 하고. 제가 술 친구할 사람이 어딨습니까? 맨날 운동만 해서 친구라곤 감독님 뿐인데요. 우리 강미 정말 열심히 했지. 그때 다치지만 않았더라면 지금쯤 전설이 됐을 건데. 전설... 글쎄요. 전 지금 상대방의 수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걸요. 왜? 무슨 일 있어? 선수 시절엔 노력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운동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고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니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알게 됐어요. 참, 허무하네요. 뭔 일인진 모르겠지만 내가 늘 하는 말 있잖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강민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네 판단이지만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네가 내린 판단이 가장 좋은 판단이라는 거야. 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니까. 정말 감독님 말씀대로 전 옳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전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이 어지러운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여자를 만나는 일이었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아, 참, 먹고 갈게요. 네, 잠시만요. 목소리부터 시작해 하는 몸짓까지 완전히 끼가 철철 흘러넘쳤습니다. 웃음을 파는 건지 커피를 파는 건지 정말 남자 꼬시기에는 아주 타고난 여자 같았습니다. 전 커피를 마시며 그 여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남의 남자를 만나면서 태연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여자를 유인하기 위해 작전을 시행했죠. 저는 저쪽에 복싱클럽에 다녀요. 요즘 복싱클럽이 굉장히 재밌다고 해서 저도 다니거든요. 그래요? 그럼 거기 코치도 알겠네요? 당연하죠.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그 여자 어때요? 막 무섭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좋은 분 같던데. 왜요? 아니, 그런 소문이 좀 있어서요.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다는 등 시어머니 가게를 빼앗아 한몫 챙긴다는 등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님, 몸매가 너무 좋으시다. 복싱해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 제가 남편을 패고 시어머니를 등쳐먹는 며느리라고요? 우와, 어디서 이런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들었는지 진짜 캐묻고 싶었지만 한 번 더 참을 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네, 복싱이 정말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더라고요. 전 음식 조절은 따로 안 하고 운동만 열심히 했더니 복근이 이렇게 생겼네요. 어머, 너무 멋있다. 한번 체험 운동 해보세요. 코치님 없을 때 다른 분한테 봐드리라고 할게요. 정말요? 그럼요. 여기 제 전화번호예요.
이번 주가 좋을 것 같으니까 시간 될 때 전화 주세요. 그럼 커피 잘 마셨어요? 미끼는 던졌고 이제 걸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역시 멍청한 물고기라 그런지 연락은 생각보다 빨리 왔고 전 그 여자를 체육관으로 불렀습니다. 어머, 정말 아무도 없네요. 오늘 누가 저 가르쳐 주시나요? 제가 가르쳐 드려야죠. 네? 여기 그냥 배우러 다닌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죠. 아, 일단 옷 갈아입으세요. 전 일단 이 여자가 제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전 복싱을 가르치면서 하나둘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원, 투, 원, 투 한번 해보세요. 원, 투, 원, 투. 와, 조금 했는데도 이렇게 땀이 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카페에 어떤 남자분이랑 있던데. 혹시 남자친구예요? 네. 만난 지 석 달 다 돼가요. 어머, 그래요? 부럽다. 솔직히 남자는 능력이잖아요. 자기 사업체도 있고 집도 있고 무엇보다 절 공주처럼 떠받들어주니까 좋죠. 아니, 어디서 그런 좋은 남자를 만나셨어요? 그 남자가 카페로 찾아왔고 서로 필이 통한 거죠. 아, 필. 내 필이요. 그런데 이거 비밀인데 그 남자 유부남이에요. 근데 곧 이혼한다고 해서 지금 만나는 중이에요. 그거 아시죠? 매 맞는 남편. 와이프가 복싱 선수 출신이라 완전 개망난이래요. 개망난이요? 네. 정말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 털끝 하나 건든 적도 없는데 절더러 개망난이라니. 이제껏 결혼 생활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제 분노 게이지는 점점 더 상승했습니다. 자, 이제 링 위로 올라오세요. 네, 뭐부터 배우면 되나요? 뭐부터 할까요? 다이어트? 아니지. 순서가 그게 아니지. 네? 한 대 맞고 시작해야지. 자, 간다! 그 여자는 영문도 모르고 저한테 강펀치로 한 대 맞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겨우겨우 일어서서 저한테 따지기 시작했죠. 야,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인데? 남의 남자 꼬리 쳐서 홀리는 게 잘하는 짓이냐? 뭐라고? 자, 이번엔 연타로 날려줄게. 자, 일로 와. 저는 불륜녀를 코너로 문 뒤에 원투 원투 연타로 두 볼때기를 정신없이 때렸고 결국 불륜녀는 쌍코피가 난 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우리 오빠한테 다 잃을 거야? 이미 오빠는 너 같은 여자랑은 1초도 살기 싫다고 했어. 여보세요? 오빠! 지금 여기 복싱클럽인데 당신 와이프가 날 완전히 개패듯이 뺐어. 빨리 와, 어서. 예상했던 대로 정말 인간 이하들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어쩜 혈육의 정은 강한지 신우이랑 남편이 같이 나타난 겁니다. 마치 카페 여자를 저한테서 구해내려는 정의의 사도처럼. 뭐하는 짓이야? 뭐 사람을 때리긴 말로 하면 되잖아. 오빠, 내 말 맞지? 나도 전현한테 이렇게 맞았다니까? 말로는 안 되는 여자야. 말이 통했으면 벌써 했지. 이 여자 때린 건 에피타이저야. 본 메뉴는 너랑 네 동생이지. 이게 보자보자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하나. 야, 너 내가 여자라고 봐줬더니 완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너 이리 와. 네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건 폭행 이런 거 아니다. 알지?
야, 너나 그런 말 하지 마, 양아치야. 너 예전에 어떻게 하면 복싱을 잘할 수 있냐고 나한테 물었지? 하나야. 상대를 파악하는 거. 난 너란 인간이 머리 굴리는 게 다 보여. 자, 그러니까 내가 널 어딜 공격할지 봐봐. 자, 간다, 이 개자식아! 전 정말 선수 생활 당시처럼 온몸을 집중해 상대를 한 방에 제압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아가리를 날려버렸습니다. 아! 아! 5, 4, 3, 2, 1. 전 도망가려는 남편을 억지로 잡아 끌어왔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KO야, 어? 이 개자식아! 전 정말 주먹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남편의 양싸다구를 정신없이 패줬습니다. 남편은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저한테 맞아서 양볼이 퉁퉁 부어버렸죠.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살려줘. 야, 이 호로 자식아. 네 어머니는 혼자서 분식집 하신다고 허리가 휘어지시는데 너는 그 시간에 딴 여자 만나서 셔터문을 내려줘? 네가 제정신이냐? 네가 자식 새끼 맞냐고! 알려줘, 제발.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경기는 바로 너랑 결혼한 거다. 네 변덕을 일찌감치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풀어져 있었어. 하지만 최강미 절대 지는 경기는 안 해. 너 내가 위자료 아주 제대로 받아낼 거고 너희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라. 내가 너희 엄마를 아무리 좋아해도 네가 너희 엄마 자식이라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야겠다. 잘 가라, 개자식아. 전 마지막으로 바람난 남편에게 강펀치를 날렸고 한 방에 KO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 경기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려고 주랭랑치는 신우이의 머리를 잡아당겨서 다시 링 위로 오르게 했죠. 언니, 제발. 너 아주 입만 열리면 거짓말이더라. 뭐? 내가 분식점을 빼앗는다고? 야, 그거 줘도 안 해. 그리고 분식점이 쪽팔린다고 그랬지. 네가 이제껏 처먹고 쏘다니는 돈 다 너네 엄마가 분식점에서 벌어서 대준 거 몰라? 그러면 그 돈도 안 받았어야지, 이 돌대가리야. 언니,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나 봐요. 그러니까 때리지만 마세요. 지금 여기서 네가 제일 나빠. 그러니까 언니가 유종의미로 한 방 제대로 먹여줄게. 앞으로 정신 차려. 저는 신우이에게 그대로 어퍼컷을 날렸고 신우이는 공중으로 붕 뜬 뒤에 링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남편과 불륜녀는 울며 불며 체육관을 나갔고 저는 신우이에게 물 한 바가지를 부어버리고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야, 너 남자 맞아? 어떻게 한 대를 못 때려, 한 대를. 내가 누구 때문에 맞은 건데. 내가 와이프 여기 코치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거 알고도 여기 온 바보가 누군데? 내가 말을 말자 말어.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분식점도 엄마 거고 동생이라고는 완전 상또라이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준 커피가 아깝다. 아까워. 지가 먼저 꼬리 쳐놓고 지금 뭐라는 거야? 어? 왜? 때리라고? 때려봐. 여자한테 이기지도 못하는 주제. 야, 너 뭐라 그랬어? 그 바퀴벌레 커플은 길에서 둘이 머리를 쥐어잡고 개싸움을 벌였고 그건 온 동네 사람이 다 알 정도로 동네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결국 카페 여자는 동네에 소문이 나서 그 카페에 들락날락거리던 남자들의 와이프들이 찾아와 카페 여자를 완전히 개망신 주었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장사를 못하게 완전히 밟아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분식집은 동네 아줌마들의 집단 단결로 불륜남의 집에서 만든 김밥은 못 먹는다며 항의 끝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과 불륜녀에게 소송을 했고
두 사람에게서 위자료를 받고 현재는 제 이름을 건 체육관을 운영하며 화려한 돌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땐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둘 테니까요. 저도 앞으로 좋은 일에 앞장서서 주먹을 쓰려 합니다. 영웅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겐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꼭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당신의 삶은 더 가치 있어질 겁니다.